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수사의 방법인데요. 구속에는 지금 공부하는 피의자 구속과 공소제기 후에 공판 과정에서 구속이 되는 피고인 구속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하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이죠. 그래서 구속은 수사기관이 도망 및 증거를 멸실할 염려가 있는 피의자를 확보해서 수사, 재판 및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향후 형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이라는 건 소송 절차의 수단일 뿐 유죄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지요. 그런데 과거 유죄를 예단을 하고 형벌을 대체하는 기능을 한 것처럼 운용이 된 측면이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구속은 개념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구인이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금은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라고 하면은 구인영장보다는 구금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구속의 사유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다든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든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한정해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 중에서 범죄 혐의의 존재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구속 사유 중에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범죄 혐의의 존재인데요. 구속은 개인의 신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구속 요건인 범죄 혐의 정도는 무죄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겠습니다. 구속의 사유로서는 앞서 본 것처럼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인데요. 주거 부정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구속 사유라기보다는 도망할 염려를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거 부정은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구속 사유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에 대한 사후 통제 필요성과 관련해서 구속을 할 때 긴급 체포의 위법성을 구속영장 발부 시에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지요. 긴급 체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별개의 제도이고 긴급 체포의 요건과 구속영장의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긴급 체포의 위법성은 구속영장 심사 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고려설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긴급 체포에 대한 사후 통제를 위해서는 긴급 체포의 위법성을 구속영장 심사 시 고려해야 한다라는 고려설이 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요. 현행범 체포를 포함해서 긴급 체포의 위법성을 구속영장 심사 시 고려해야 한다는 고려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무의 입장은 현행체포와 긴급체포 요건의 위법성을 구속영장 심사 시 고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편 비례성 원칙도 필요합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할 정도로 인정이 되고 구속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강제 수사는 필요한 최소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사의 목적 달성과 구속이라는 수단이 적정한지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국가형벌권 달성을 위한 구속 이익이 그로 인한 개인적 이익, 침해 이익보다 훨씬 큰 때에 구속이 허용된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되겠지요. 이와 같은 구속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인데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합니다. 집행을 하게 되겠죠.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인 청구권이 없고 검사에게 신청을 해서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를 받아야 되겠고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 청구 여부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체포영장의 청구에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영장 심의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에다가 인정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서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하는 거죠. 이것을 영장을 기각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그 피의자에 관해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었을 때에는 다시 청구하는 취지, 즉 재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를 해야 되고요. 영장 청구서에. 다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하나의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소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실무상 영장 서식에 보면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원칙적으로 거치게 되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라는 것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속 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 제도라고 실무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의해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합니다. 즉 체포된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신문을 해야 되고요. 그럼 미체포 피의자는 어떻게 되느냐?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영장을 일단 발부를 해서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인영장 발부라는 하나의 절차가 더 필요하게 되고요.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미체포 피의자로서 도망한 경우라면 구인영장에 의한 신문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는 어떤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먼저 신문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하게 되는데요.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즉시 앞서 본 바와 같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구인영장에 의해서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신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를 하게 되고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키면 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구인영장에 의해서 피의자를 법원에 구인한 후 신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문기일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느냐? 먼저 판사는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및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간결하게 신문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과 달리 이때는 신문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궁금한 사항을 묻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어떻게 하느냐? 신문기일에 출석을 해서 판사의 신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요.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에서는 판사가 주도적으로 신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 공범을 분리해서 신문하거나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가 됩니다. 신문할 피의자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서 저희가 살펴본 사유 중에 하나가 되죠. 이 경우에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돼서 효력이 소멸한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발부가 된다면 제1심까지 계속해서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즉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어디까지요? 제1심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요. 그 위에 열거된 서류들을 열람을 해야 변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의 경우 지방법원 판사가 열람을 제한할 수 없다. 영장 청구서의 경우에 다른 서류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지만 판사가 영장 청구서만큼은 열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이와 같이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면 법원 사무관 등이 피의자 신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을 하는데 그것을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중에 공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까요? 이런 부분은 증거법에서 다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발부 단계입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 판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거, 죄명, 범죄 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 연호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 날인하여 발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의자의 인상이나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피의자를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기간, 이 신문하는 기간 동안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고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으로 인해서 구속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돼서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한편 검사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40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또한 41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항고의 대상도 안 되고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가 없고요. 다만 새로운 증거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준항고는 허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2006모 646 결정, 646 결정을 보면 아시겠는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402조의 법원의 결정도 아니요 416조 1항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아니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결정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별개의 주체이다, 별도의 주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영장을 집행하게 되는데 구속영장의 집행기관은요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교도관이 집행을 하게 되겠지요. 검사는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이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도 있고요. 사법경찰관리도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촉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영장을 집행해야 됩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비록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장 집행기간 내에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2021년도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오는 2020도 16,438호 판결을 보시면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법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해서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을 한 사안입니다. 영장이 발부됐는데 3일이 경과되도록 영장 집행을 못한 것이죠.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주말이 끼어 있었고 다른 일로 바빴다는 거죠. 비록 사법경찰리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구속영장이 주말인 토요일에 발부가 돼서 담당 경찰서의 송치 담당자가 월요일 일과 시간 중에 일을 받아왔고 피고인에 대한 사건 담당자가 외근 수사 중이어서 화요일에 비로소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집행을 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집행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영장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을 사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되며 신속히 구속영장이 지정된 장소로 인치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 사실의 요지와 영장의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죠. 이 경우 집행을 종료한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체포영장 제시의 경우와 비슷하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면서 구속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고 구속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즉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영장 집행 후에도 만약 피의자를 구속을 했는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중에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 사건명, 구속 일시,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겠고요. 수사기관의 구속 통지 시기 및 방법은 체포영장에서 공부한 바와 같습니다. 자, 구속 기간의 문제가 있지요. 그럼 얼마까지 구속할 수 있느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가 되고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 역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여야 됩니다. 다만 사법경찰관과 달리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구속기간이 연장이 돼서 총 20일 이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예외가 있는데 3조, 4조, 5조, 6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번에는 사법경찰관에게도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요. 검사는 10일에 2차, 일반 사건은 한 번밖에 연장이 안 되는데 국가보안법 3조, 4조, 5조, 6조 사건은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에 의해서 체포 때는 구인된 때에는 언제부터 구속기간이 기산이 되느냐?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위에 구속기간이 기산이 되고요. 구속기간은 시간과 관계없이 초일부터 무조건 산입이 되고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더라도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바로 산입이 되는 겁니다. 재구속 제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가해집니다. 한번 구속됐다 석방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 개의 목적을 위해서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계속 재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절도범이 체포를 벗어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에 준강도죄가 되는데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는 서로 이와 같은 동일한 범죄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강도죄로 이와 같은 경우 준강도죄로 구속됐다가 석방이 되면 이번엔 다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예외가 있어서 검사로부터 공소보류 처분을 받고, 공소보류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있는 제도인데 나중에 검사의 사건 처리에서 공부하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로부터 공소보류 처분을 받고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서 공소보류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구속할 수 없다는 제한은 수사기관의 재구속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법원이 나중에 공부하는 피고인 구속, 아까 구속에는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때에는 구속했다가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없이 다시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다 자세한 것은 또 피고인 구속에서 다뤄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했다가 구속의 집행정지나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구속의 집행정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속의 집행정지라는 것은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를 시킨 상태에서 구속의 집행만 정지를 해서 피의자를 일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피의자가 중병에 걸렸다든지 출산, 가족의 장례를 참석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이 되죠.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방법원판사의 권한에 속하지만, 즉 구속집행정지 권한이요,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도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검사에게도요. 그래서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친족이나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을 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사가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장 발부 기관이 아닌 검사에게 구속집행정지 권한을 주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법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것이죠. 한편 회기 전에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현행범인이 아니라면 국회에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회기 중에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국회로부터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구속집행 정지의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검사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 및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에 해당할 때일 경우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게 되겠죠. 그럴 때까지 집행정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회기 중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국회에
권한을 존중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집행정지가 아닌 구속의 실효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구속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게 되는데요. 구속의 사유가 없는 때라는 것은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법정형이 벌금 50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해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비례 원칙상 주거 부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구속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구속 사유가 소멸된 때라는 것은 구속 수사 중에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염려로 구속을 했는데 증거가 충분히 드러나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가 이런 사유를 이유로 해서 구속 취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구속이 당연히 실효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살펴봤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게 되겠습니다. 자,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별건 구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별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다른 사건이란 뜻입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을 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려고 하는 보통은 중대한 범죄, 별건에 대해서 이것을 본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본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싶은데 본건에 대하여는 구속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 그와 같은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본건과 관계없는 가벼운 범죄, 보통 별건은 이렇게 가벼운 범죄죠. 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뇌물죄를 본건으로 수사를 하면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뇌물죄로는 구속 요건이 구비되지가 않은 경우에 그보다 가벼우면서 일단 구속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보여지는 직무유기죄로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한 뒤에 그 구속기간에 실제 수사는 본건인 뇌물죄 혐의 입증에 주력해서 자백을 받고 뇌물죄로 공소 제기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구속 후의 별건은 대개 무시하고 본건의 수사에 의하여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본건 구속으로 대체 이행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별건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결국은 별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별건에 대해서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필요가 있는 한 구속은 적법한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고요. 위법설은 그와 같은 경우에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 수사이다. 사실상 본건을 위해서 신체가 구속되었을 때에도 본건의 구속을 위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위법설에 따를 때 위법한 별건 구속기간 중에 본건에 대해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라고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2022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별건 구속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른 수사로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서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을 198조 사항에다가 명문화했는데요. 이것을 입법 취지를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별건 구속도 금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법설과 적법설에 대한 별건 구속의 위법설과 적법설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아직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한편 피의자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의 사건과 함께 다른 사건에 대해서 그럼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느냐? 그렇진 않죠. 여죄 수사는 허용이 되는 거지요. 별건 수사인지 여죄 수사인지는 사안의 경중이라든지 별건과 본건의 수사 착수 시점, 별건과 본건의 수사 진행 상태, 구속기관의 활용 방식, 사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판례는 별건의 구속기간을 본건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했다 하더라도 바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입장. 어떻게 보면 적법설에 가까운 입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소 오래된 판례입니다. 90도 2337호 판결인데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에 이 사건으로는 1990년 3월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그날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소중지 처부된 신용카드업법 위반 등 피의 사실로 3월 1일부터 27일까지 구속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기죄 이전에 신용카드 사업법 위반죄로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 사실의 수사에 실제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이 사건 사기죄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이렇게 한 사안인데요. 결국 여죄 수사로 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만 여죄 수사와 별건 구속을 구별하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중구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구속이란 이미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다른 범죄 사실로 같은 범죄 사실로 구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기간 중에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보다 주로 법원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대비해서 법원에서도 1심, 2심 재판, 3심 재판할 수 있는 구속기간 만료 기간 그 규정이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 대비해서 이전에 구속영장이 기재된 것과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 많은 신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구속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해서 동일한 범죄 사실로 구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반면에 즉 석방되었던 자에 대해서 재구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반해서 지금 말하는 이중구속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될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중구속과 재구속의 문제는 다르고요. 자, 이미 구속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이중구속은 사실상 증거인멸이나 도주료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존재하기 어렵지요. 따라서 이중구속이 피의자의 석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석방 직전에 구속사유를 소명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두었다가 그 집행을 이전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중구속은 필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요, 이중구속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2005 134 결정을 봐도 그렇죠. 134 결정을 보시면요.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될 사항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구속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미란다 원칙 고지 규정, 범죄 사실을 고지해주고 하는 등등의 규정은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서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사전에 72조에서 규정한 미란다 원칙 등의 고지를 거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 결정은 일단 위법하지만 이미 변호인을 선정해서 공판 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발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피의자의 구속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서 봤던 체포와 구속이 된 피의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